어, 제가 방금 소개받은 코다의 조진석입니다. 제 예정 시간이 원래 16시였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막 온다고 왔는데 스케줄이 조정이 돼서 제가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 회사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거를 발표하게 요청을 받았냐 하면 저는 KB국민은행에서 그 디지털 자산 총괄 신사업을 제가 추진했었어요. 한 3년을 블록체인 관련으로. 그래서 그 업무를 계속 하다가 이제 커스터디 관련 업무를 이제 코다 설립하고 이쪽에 합류해 있었고, 그 전에 계속 은행에 있으면서 또 전통금융이죠. 전통금융에서 이 블록체인 쪽에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내용을 그 당시 고민했던 사항들이 현재 지금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가 있으려면 시장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더더구나 최근 한 열흘 사이에 지금 불장이 온니 많이 해서 시장이 좀 그 토큰의 가격이 오르니까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데 그런 단위의 가격이 아니라 전체 시장 규모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상자산 서비스의 그 유형하고 한계, 그다음에 근데 왜 그런 국내에서 한계가 있는지, 그러면 가상자산 관련 해외 규제는 어떤 거고, 해외 규제에 따라서 해외 글로벌 사업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제 금융권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직관적으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가상자산 가서 뭐 먹고 사냐, 돈이 되냐 하는데 실제 수익 모델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 가상자산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인 가격이 지금 제가 조사하는 것보다도 훨씬 올랐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에 21년 불장 이후에 루나, 테라, FTX를 맞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계속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제가 이거 준비할 때는 약간 불장이 오기 직전이어서 저희가 지금 불장이지만 어렵지만 시장이 이렇게 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별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쪽으로 보시면 여기 보면 2018년서부터 지금 24년까지 예상이 돼 있는데 연간 성장률이 67.3%를 보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경제 비즈니스층의 성장을 예측한다는 건 아마 블록체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시장이 성장이 되면 이 성장에 따라 관련된 사업들이 같이 이제 발전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디 있는지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 서비스하면 거래소밖에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규제도 거래소 위주의 규제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가상자산 영역에 다양한 서비스 영역이 있는데 거래소만큼 리스크가 큰 것도 있지만 리스크가 작은 것도 있어요. 근데 거래소를 기준으로 모든 규제나 제도나 그다음에 언론이나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타 사업군의 영역이 거기에 거래소하고 전혀 다른 비즈니스인데 단지 이제 토큰을 이용한 비즈니스라는 그 하나만 공통점이 있는 걸로 인해서 규제를 같이 받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정부나 국회 가서도 많은 건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가 있다. 그 비즈니스에 따른 사업 영역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거래소 위주의 편중된 제도나 규제나 그런 집중된 관리 체계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좀 이 화면이 좀 잘라졌는데 서비스가 좀 익스체인지라고 부분 한 요 부분이 거래소 서비스거든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저희가 이제 커스터디, 기관들을 서포트하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안착이 되면 이제 투자 플랫폼이 되겠죠. 이제 단순히 매매만 했던 그런 고객들이 운영을 하기 요구가 되는 거고, 그 운영하려면 운영을 안전하게 받쳐줄 수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인 면은 저는 아까 앞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통 금융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이런 금융 시스템이 연계되는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면 프라임 브로커처럼 전통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가상자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확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에 좀 보면 가상자산 발행하고 거래 단계까지만 지금 저희 보시면
이 부분까지 1단계, 2단계만 좀 돼 있고 지금 가상자산 보관도 뭐 저희 같이 커스터디 회사가 지금 만 3년 차거든요. 막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은 규제가 여기까지 확대되지 않고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이 되고 내년 7월 18일 시행이 될 때 그때 처음으로 보관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저기서 말씀하시는 3단계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3단계까지 어느 정도 인프라가 확정이 되면 이제 가상자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저는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국내에서 가장 못하고 있는 부분이 관리 운영 확장 단계가 제일 지금 안 되고 있고, 근데 토큰형 증권은 정부가 증권형 토큰이라 해서 기존의 자본시장법의 규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영역하고는 조금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뭐 규제를 받으면서도 시작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서비스에 가장 확대할 때 우리나라에서 보면 저해 요인이 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유형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서 보시면 FI에 보관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유형이 딱 요 세 개밖에 없어요. 거래업자는 쉽게 말하면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고, 보관관리업자는 지금 하덜렛 지갑을 제공하는 죄송합니다. 보관관리 사업자는 저희처럼 커스터디 업무를 해주는 사업자고, 지갑 사업자라면 그 정부가 이걸 낼 때 취지는 지갑 사업자, 그러니까 하덜렛에 대한 지갑을 제공하는 지갑사, 요 세 개 영역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지갑 사업자 영역에서도 그냥 지금 메타마스크처럼 고객한테 플랫폼만 제공하고 키 관리 안 하면 이건 사업자가 아닌 거고, 이렇게 딱 요 세 가지 유형밖에 없으니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하루하고 델리오 부분은, 하루는 여기 보시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어디 영역이냐? 그럼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델리오는 지갑 사업자, 왜냐하면 델리오에서 고객 자금을 받아야 되니까 지갑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 지갑을. 그래서 자기들이 받는 지갑이 고객 지갑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갑 사업자로만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FIO 신고받을 때는 지갑 서비스만 한 고객한테 지갑만 제공하는 자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갑은 델리오가 하는 영업에 뭐 한 10%도 포션 안 차지하고 나머지 지갑으로 봐서 운영하는 거의 90%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규제가 하루 인베스트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규율을 전혀 받지 않았던 거고, 델리오는 사업자로 신고받았지만 지갑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FIA가 생각하는 사업자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통제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가상자산 사업자 영역을 좀 세분화해서 세분화된 영역별로 규제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그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국내에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 법인 대상으로 그 커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도 여쭤보세요. 국내에서 법인이 온보딩이 안 되는데 어디서 나서 그 법인 고객들이 수탁을 하냐, 이렇게 막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당연히 지금 2021년도 9월 달에 특허법 시행되고 이제 제도화되면서 모든 거래소가 법인 온보딩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소 업비트부터 지금 모든 거래소가 개인만 상대로 하고 있어요. 사실 개인들은 정보가 취약하잖아요.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도 개인들에 대해서는 적격 투자가 아니라 일부 법인만 적격 투자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 법인이 충분한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개인처럼 리스크 해칭을 못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거를 법인으로 지정해서 법인들은 적격 투자자라 해서 규제를 어느 정도 투자하는 금액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좀 다양하게 법인들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 반대로 말씀드리면 개인들은 그러한 정보라든지 분석, 그다음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일정 금액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제한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근데 사실 이 가상자산 영역에는 무조건 다 개인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왜곡되고 리딩방이고 투기 세력이고 막 이렇게 해서 가격이 막 펌핑이 되고 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법인 기관들이, 법인에 대한 고객들이 시장을 많이 참여해서 시장을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코인베이스에 보시면 거의 80% 이상이 다 법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게 맞는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외
가상자산 관련 해외 규제인데요. 이 부분도 많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막 미국이나 뭐 EU나 뭐 관련 국가에서 이런 규제를 막 만들면 저한테 그래요. 야, 이 그럼 사업 못 하는 거 아니야? 네. 막 이런 규제 때문에 야, 이거 이렇게 계속 규제가 세지면 못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 법인이나 기관이나 저희 같이 사업하는 쪽에서는 규제를 통해서 제도화가 추진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지만 사업하기도 좋습니다. 왜? 규제가 없고 모호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고 사업을 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저는 반대로 해석하면 제도권에 이제 점점 편입이 되는구나. 이걸 다 불법시하면은 제도권에 안 넣고 다 그냥 범법자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오히려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이 규제만 저 범위는 잘 따르면 문제없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 제가 보는 영역은 이거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수 있는 뭐 굴지의 글로벌 회사들이죠. 다 보시면 직간접적으로 다 벌써 가상자산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직간접으로 사업을 투자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이런 가상자산에 아까 했던 뭐 100대, 200대 기업들을 벌써 많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현재 저도 은행에 있다 나왔지만 국내에서 금융기관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은 그 벤처 기업으로 지정도 안 되지만 투자도 못하게 막아놨어요. 아예. 예.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뭐가 있느냐 할 때 제가 뽑은 수익 모델은 뭐 이거 뭐 저 생각과 비슷해서 그냥 참고 자료로 갖고 왔고요. 커스터디 뭐 가상자산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자 수익 자기들 운영해서 그런 요새 스테이킹을 통해서 받든지 그다음에 결제 서비스 그다음에 대출 그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 당연히 있을 거고요. 브로커 딜러 자산거 관리 뭐 이런 쪽에서 수익 모델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 부분에서 뭐 그 저희 한국에서 잘 못하는 부분은 이자 수익하고 결제, 대출 이 부분의 세 개 영역에서 그다음에 운영까지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서비스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소개를 하려면 이쪽에 있는 수익 모델이 안전하게 돌기 위해서는 그 제3의 커스터디 할 수 있는 안정화된 기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 있어요. 시간이 없다 했으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상자산이 그냥 투기나 불법의 온상이 아니라 이렇게 시장 경쟁이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여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좀 저희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장표를 놓고요. 그리고 이게 결론인데요. 제가 2020년 11월에 은행에 있을 때 은행원 신분으로 제가 뭐 세미나 가서 금융권이 바라보는 디지털 자산으로 디파이에서 제가 저희 20년 11월 27일 이거 뭐 유튜브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이때 제가 뭐라냐면 당장은 아니지만 해서 제가 꿈을 담아서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3년 만에 지금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꿈꾸고 지금 머릿속에서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저는 조만간에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이게 제가 얘기할 때 3년 걸렸는데 제가 지금 STO 나오고 CBDC 지금 한국은행하고 IMF 쪽 총재님 직접 오셔서 다음 주에 무슨 컨퍼런스 한다고 이런 거 보면 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장이 변할 것 같다. 그 빠른 시장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거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각자 나름의 전문가실 테니까 좀 생각해 주시고 뭐 좀 정부나 규제 때문에 좀 군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화이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